자, 보험증권. 네, 보험증권. 차례죠. 목요일날 수업하게 돼서 색다르네. 색달라. 자, 좀 걱정이었던 게, 사전 제작 강의로 한 3시간 분량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질문 있거나 하면 맞추고 질문하기 바랍니다. 확실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수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효과적인지, 쉽게 말해서 귀에 잘 꽂히는지, 아니면 녹화된 강의가 여러분들 귀에 잘 꽂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3시간을 연달아서 사전 제작을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해상보험증권에 들어가 볼 텐데, 이때까지는 거의 한 10주 가까이 해상보험을 공부를 했는데, 이때까지 했던 거는 맛배기였고 지금부터 한 3주에서 한 4주 정도 나가는 분량이 진짜 어려워요. 여기서 어렵다는 외울 게 많다는 거. 앞에 했던 거는 안 해도 몰라. 여러분 그거는 이제 학습의 어떤 방법과 정도의 차이니까 내 기준에서는 앞에 것들은 외울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외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습도 좀 하고 해서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해상보험증권. 자, 우리가 큰 틀에서 한 3주에서 4주 동안 학습하게 될 게 이제 뭐가 남았냐면 해상보험의 증권하고 약관이 남았어요. 뭐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죠. 증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증권은 보통 주식을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해상보험에서 얘기하는 그 증권은 주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보험증권을 얘기해요. 우리가 무역을 할 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운송을 할 때 선화증권을 발행하듯이 보험에도 이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고 증빙하는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게 인슈어런스 팔리시, 보험증권입니다. 보험증권. 그리고 이 보험증권 안에는 번거롭게 종이 A4지 한 장에다가 그냥 종이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게 일종의 조항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약관이라고 부를 수 있죠. 영어 표현으로 clause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조항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약관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약관은 또 뭐냐면 이게 이제 보험의 역사가 1700년대부터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보험사, B 보험사 지갑적으로 쭉 쓰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뭔가 표준화된 약관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업자들 사이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되냐면 표준된, 스탠다드한 약관을 만들자는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앞서도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ICC라고 부르는 협회 적하 약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회 적하 약관은 이 수많은 보험증권에 들어가 있는 약관 중에서 어떤 취지와 어떤 성격으로 만들어졌느냐, 보험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관된 표준화된 약관을 만들죠. 그래서 이게 협회 약관, 협회 화물과 관련해서는 적하 약관이고요. 그리고 뭐 선박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ITC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증권이 있고 약관이 있다. 예, 그래서 배우는 순서도 증권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약관을 공부합니다. 세상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논의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약관에 그러면 이 약관이라고 불리는 거, 보험 약관이라고 불리는 거는 협회 적화 약관만 있느냐? 안 그래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게 표준화된 약관이다. 그러면 비표준화된 약관도 있겠네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된다면 당연히 뭐 그들만의 약관 뭐 이런 게 당연히 쓰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표준화된 약관,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표준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번 슬라이드에 이제 해상보험증권의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어요. 보험자로 서명하고 보험계약자, 뭐 피보험자도 되겠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된다. 뭐 어떤 것들이 기재되는데 피보험자 누구고, 보험자 누구고, 피보험 목적물이 누구고, 보험 가액 얼마고, 보험 금액 얼마고, 우리가 이때까지 한 10주 동안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도 있겠어요. 제가 그냥 이건 예시로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보험자가 책임지는 담보 위험이 뭐며, 보험자가 면책되는 면책 위험은 무엇이며, 이런 내용들도 다 담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보험계약의 성립의 하나의 증거로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CIF를 여러분들 공부했을 때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케이스를 대비해서 이 보험증권이 양도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증권도 종류를 나눠보면 큰 틀에서 크게 나눠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번째 여기 2번 헤어져 적혀 있는데 이게 I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에 L은 대문자 L이고요. 두 번째 L은 소문자 L이에요. LL이에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 약간 묵음 처리되죠. 내가 뭐 영문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무슨 법칙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보통 로이즈라고 읽어요. 로이즈에 의한 SG 보험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보통 SG 팔리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언제 만들어졌냐? 177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설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게 명확한 기록으로 177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SG 팔리시. 250년 정도 됐습니다. 250년? 맞죠? 250년 더 됐죠? 250년 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표준화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험증권도 보험이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779년도부터 해상보험이 시작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1500년대, 1600년대 대항해 시대, 뭐 그리고 증기선의 시대에도 보험이 있었어요. 다양한 형태로. 근데 1779년에 비로소 뭐냐면 표준화된 양식의 보험증권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다가 1982년에 밑에 보면 신해상보험증권이란 말이 있죠. 이 신해상보험증권이 1982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도 New Lloyd Marine Policy Form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UILU Policy Form 있는데 요 로이드 마린 팔리시 폼하고 ILU 팔리시 폼하고 똑같아요. 내용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다 어떤 형식이죠? 무슨 주식회사죠. 무슨 뭐 손해보험 주식회사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는 곳에서 사용한 거는 ILU 팔리시 폼이고요. 제가 로이즈 해상보험 거의 한 2주차 때인가 3주차 때인가 로이즈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로이즈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개인 보험업자라는 얘기를 했죠. 개인 보험업자 여러 명이 일종의 조합 형태로 카르텔을 만들어서, 카르텔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일종의 그들의 모임, 그들의 리그를 만들어서 개인 보험업자가 재보험 같은 거 하고 한다 했죠. 그래서 그 로이즈가 사용하는 폼이 로이드 마린 팔리시 폼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뭘 쓰든 내용적으로 똑같은데 이거 자체에 new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신보험증권 혹은 신해상보험증권 혹은 다 줄여서 신증권이라고 하면 이걸 뜻하는 겁니다. 1982년도에 나온 거.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왠지 이 1779년도에 만들어진 것과 198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한국 사람 마인드라면 당연히 2023년 오늘을 사는 우리는 1982년도에 만든 걸 써야 될 것 같지만 얘네들 안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해상보험론의 비극이 시작.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공부할 거리가 절반으로 줄죠? 안 그래요. 이것도 씁니다. 위에 것도 써요. 위에 것도 써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어떤 형식으로 남겨져 있느냐. 10주차 강의 자료 혹시 준비했거나 출력해온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 너나? 혹시 안 해놨으면 나중에 봐요. 10주차 강의 자료 24번 슬라이드에 가보면 요게 오늘날 사용되는 보험증권이에요. 요쪽 왼쪽은 앞면, 요쪽 파란색 글씨로 깨알같이 적혀있는 거 있죠. 여기 요게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앞뒷면을 내가 스캔을 해가지고 강의 자료에 넣어놓은 거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 남아있냐면 이거 전체는 파리시 폼이에요. U폼이야. 근데 이거 확대되나? 여기 박스 있죠? 왼쪽에. 여기 박스에 for the use only with the old marine Paris form. 무슨 말이야?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올드 폼이야. 1779년도에 만든 그거야. 그래서 이건 뭔 얘기예요? 요 말이 빨간색 글씨로 적혀있는 이 말이 너네 1779년도에 만들어진 올드폼 쓸 수 있어? 올드폼으로 쓸 거면 이거 다 무시하고 요 박스 안에 있는 걸로 써. 그 얘기예요. 선택권 있는 거야. 실제로 쓰입니다. 써요. 이걸 뭐 몇 가지 있는 비밀이 있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게 쓰여요. 지금 현재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와 보험자가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선택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뉴폼과 올드폼이 현재도 공존하고 있고 같이 쓰인다. 다시 9주차 강의자료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로이드 SG 팔리시 폼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런 이름이 안 붙었죠. 근데 이제 뉴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그 보여준 그 스캔된 보험증권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다시피 올드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한국어는 그래서 구증권, 신구증권 그러니까 뉴는 신증권이고 올드는 구증권 해가지고 구증권이라고. 그래서 해상보험에서 뭐 업계에서 필드에서 얘기할 때 구증권이라고 하면 이 SG 팔리시 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신증권이라고 하면 82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ILU 회사용 증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SG 팔리시가 177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신증권이 1982년이 남았어요. 그럼 그 사이에 20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200년의 세월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안에 200년 동안 수많은 어떤 업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SG 팔리시가 쓰이던 시절에 보험 회사 형태로 영업을 하던 보험자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ILU 회사용 증권이긴 한데 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오늘날에는 지금 뉴폼에 다 녹여져서 쓰이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조금 까마득한 게 그러면 250년 전에 만든 증권을 오늘날까지 남겨지고 넘겨지고 해서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25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들 뭐 상상을 해도 뭐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250년 전이라고 하면 한국은 그 당시 왕이 정조, 중국은 청나라,
일본은 에도 맞고 뭐 이런 시절이에요. 미국 독립이 언제인 줄 알아요? 1776년이에요. 미국 독립하고 나서 3년 뒤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SG 팔리시가 만들어지기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런 시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까마득한 세월 전에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많았겠죠. 그렇지 않았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50년 전에 조상님을 만났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한다. 그럼 대화가 될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50년 전에 한국어와 오늘날 여러분들이 쓰는 한국어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난 아니라고 보고.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영어도. 한국어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로컬 언어잖아. 근데 영어는 글로벌 언어잖아. 그 250년 전의 영어와 오늘날 영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나는 똑같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많은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고, 이게 영국 사람들도 이거를 바꾸지는 않았을 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험 증권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험 증권은 그냥 클래식하게 쓰자. 대신 어떻게? 약간을 새로 만들자. 조금 트렌디하게. 요즘 말로 세대, MZ 세대의 그런 어떤 요구를 반영해서 뭔가를 새로 만들자 해서 나온 게 협회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큰 틀은 클래식을 유지하고 그 안에 내용을 표준 약관, 그러니까 통일 약관을 만들자. 증권은 그에 붙이지 않고. 그래서 나온 게 협회 적화약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20세기 초반, 20세기라고 하면 1900년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779년부터 쓰다가 1800년대 지나오고 2900년대 와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바꾸자고 했는데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져서 자기들끼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런던 보험자 협회가 ILU, 지금 여기 명칭이 중간에 뭐 몇 번 바뀌고 했는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보험자들이 모여가지고 보험 증권을 바꿀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선박보험이든 적하보험이든 뭐 특약이든 이거가 관련해서, 아니면 전쟁위험이든 이런 거가 관련해서 특별 약관, 자기들끼리의 통일 약관을 만들자. 우리가 전세계 보험업을 쥐락펴락하는데 자기들끼리 표준 약관 만들어서 쓰면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에서 만들어진 게 협회 약관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펴볼 거는 당연히 구증권부터 살펴봅니다. 구증권. 구증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면 약관이 있고 이면 약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SG 팔리시의 그 올드 폼의 형태는 아까 제가 스캔된 자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조그마한 박스에 그렇게 축약되어서 모여져 있지만,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 올드 폼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SG 팔리시 폼, 그러니까 신증권이 등장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1982년도 이전, 그때는 어떤 식이었냐면 SG 팔리시도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는 거를 전면 약관이라고 하고, 이면이라고 하는 건 뒷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거는 이면 약관입니다. 이면 약관입니다.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SG 할 때 S가 10이고요 G가 구스예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야. SG 워너비 있잖아. 그죠? SG 워너비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에요. 그 줄임말이. 내가 SG 워너비 팬은 아니야. 노래 그렇게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소모는 거, 곡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좋아하진 않는데, 그 명칭이 비슷하잖아. 그렇죠? 이 보험증권의 SG는 ship and goods입니다. 배하고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센스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협회 약관 할 때 설명할 때 화물은 ICC고 선박은 ITC라고 했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화물에 대한 보험하고 선박 보험이 구분된다는 거죠. 근데 SG 팔리시는 무슨 뜻이야? 이게 배하고 화물을 같이 말했잖아. 그러니까 1779년에 해상보험증권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선박보험하고 화물보험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구별이 없이 썼어요. 네, 자, 그래서 전면 약관이 있는데 전면 약관에 뭐 보험증권상에 많은 판례가 얽히고 이게 영미법이 판례 중심주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쌓이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그 반영이 된 채로 됐으면 한번 반영이 됐으면 쭉 가는데 그게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 되거나 삭제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도 약관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사전 제작 강의에서 쌍방가시 충돌 약관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SG 팔리시 같은 보험 증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해상보험의 해석이나 뭐 어떤 담보나 면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판사님의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어. 그럼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험증권에 담겨. 그런 게 한 개 담겨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그래서 뭐 또 중요한 판결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증권에 또 담겨. 그렇게 늘기만 하고 줄이거나 삭제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 쭉 갔다라고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지층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듯이 보험증권도 처음에 만들어진 거 있고 거기에 뒤에 또 추가되고 하는 식으로 써요. 추가를 하다 못해. 아이고 어렵다 복잡하다. 따로 우리끼리 약관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협회 적화 약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약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면 약관에 해당되는 것이 본문 약관, 이탈릭 서치 약관, 그리고 난외 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SG 팔리시가 만들어질 때부터 처음부터 있던 애들은 바디 클로즈, 본문 약관이라고 하고요. 이거죠. 쉽게 이거는 외울 게 아니에요. 자, 본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텍스트가 이렇게 쭉 있었겠죠. 근데 처음에 써놓은 게 있는데 여기 내가 추가적으로 글을 넣었어. 그러면 처음에 있던 거와 뒤에 추가된 애를 구별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은 한국어에는 그걸 그렇게 잘 안 쓰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글자 옆으로 누운 거 있죠. 이탈릭 서체. 이탈릭 서체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탈릭 서체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쓰다 보니까 너무 꽉 찼어. 안 돼. 그래서 여기 마지널 클로즈 난외 약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A4 출력해보면 이쪽 옆에하고 이쪽 옆에하고 이런데 공간이 비죠. 여기다 추가로 써놓은 거예요. 그 뜻이에요. 난외 약관이라는 뜻이. 자, 이면 약관. 이면 약관은 자 이렇게 본문 약관 있고 이탈릭 서체 약관 있고 난외 약관 이렇게 막 추가됐는데 복잡해.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SG 팔리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문 약관에서 했던 얘기를 이탈릭 서체 약관에서 딴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서로 충돌을 내고 막 모순되는 말이 들어가 있고 막 난리 부르스야.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보험자협회에서 20세기 들어와서 1900년대 들어와서 최초로 시작된 거는 1912년에 그 분손부담부 조건 FPA를 만들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 협회 적화 약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면 약관이란 말은 그러니까 뒷면에 쓰거나 별도로 첨부했다는 뜻인데 오늘날에서 말할 수 있는 협회 적화 약관 같은 것들이 SG 팔리시상의 이면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 된다. 요 위에 게 전면 약관, 그리고 협회 적화 약관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이면 약관이다. 자, 그러면 SG 팔리시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본문 약관이 뭐 교과서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19가지의 조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탈릭 서치 약관들이 한 3개, 난해 약관이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할 때 본문 약관에 교과서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19개 정도로 본다라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9개 이렇게 돼 있으면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그림을 생각할 거 아니야.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다시 아까 이 10주차 강의 자료에 여기 보면 이거 확대할 수 있나? 여기는 Institute Cargo Clause죠. 뭐예요? ICC입니다. 적하 약관. 협회 적하 약관이에요. 협회 적하 약관의 올리스크 AR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런 게 보이죠. 갈로치고 A, 갈로치고 B, 갈로치고 C. 뭔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보이죠. 자, 근데 여기 밑에 앞면부 밑에 보면 1번 되어 있고 2번 되어 있고 3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내용이 아니고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더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이게 좀 역사와 이게 좀 하려면 이거 뭐 앞에 뒤에 수업 내용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튀어났나? 진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본문 약관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겁니다. be it known that 해가지고 이렇게 쭉 시작하는 거죠. 요게 본문 약관이에요. 그리고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이쪽 왼쪽에 1번 해가지고 warranted free of capture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얘네들 글자가 어때요? 누워있잖아. 누워있지 않아요? 보통 이런 서체를 이탈릭 서체라고 하잖아. 아래 한글 작업거든요. 이게 이제 이탈릭 서체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뭐 이탈릭 서체 약간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 as well in his or their own name 이렇게 해서 쭉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쭉 읽다 보면 뭐가 무슨 뭐 제대로 끊어지는 데도 없고 1번, 2번, 3번, 4번 구분도 없고 여기 be in no that 해가지고 시작하는 부분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이 뭔가 안 지어져 있죠. 그리고 뭔가 어탄가 싶은데 중간에 이렇게 블랭크도 들어가 있죠. 여기. 비어져 있죠.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없어요. 원래 비어져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여기 밑에도 보면 the rate of 한 다음에 여기 비어져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올드 마린 폼의 본문 약관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클로즈에 구분되는 조항 형태로 나뉘어진 게 아니고 무슨 편지 쓰듯이 풀 텍스트로 be noted 해가지고 쭉 쓰여져 있고 그 안에 문장이나 문단이나 단어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끊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문 약관의 개수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강좌 있네. 이거 가서 오늘 수업 다룰 수 있는가? 안 되면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본문 내용 약관을 10주차 강의 자료에서부터 볼 텐데 문단 하나, 문장 하나, 단어 하나로 다 끊어가면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단어 하나가 lost or not lost 단어는 아니죠. 이건 뭐 문구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문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 문장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의 편집글 같은 게 쭉 있는 거예요. 올드마니 팔리시 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개인 보험업자 로이드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에 언더라이터란 말이 있잖아요. 언더라이터란 말이 개인 보험업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1600년대, 1700년대 보험을 할 때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보험 증권을 쓴 게 아니라 편집글 같은 걸 쓴 거야. 편집글을 써서 너와 나 사이에 너에게 어떤 문제가 뭐 어떤 어디서 어디로 항해를 하고 뭘 하는데 선장님은 누구고 선박은 이름은 뭐고 그 배에 뭘 실었고 했는데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줄게, 보험 부보해줄게 한 다음에 밑에다가 자기 사인하는 거.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보험 증권의 체계가.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 올드 마린 팔리시폼의 형식과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렇게 19개의 본문 약관과 이태릭 서체 약관, 난해 약관이 존재한다. 거죠. 자, 그러면 이 보험 증권의 해석의 원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사가 오래됐고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도 있고 서로 충돌되는 내용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디서는 A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B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A냐 B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충돌되고 중복되는 내용 중에 어디가 더 맞는 말이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18번 슬라이드, 구주처 강의 자료에 18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큰 원칙은 뭐냐면 뒤에 오는 애가 우선. 뒤에 오는 애가. 그러니까 수기, 인쇄, 타자 등의 문헌이 모순돼서 전체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 수기 문헌이 가장 우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좀 조심스럽지만 자 프린트된 게 있어요. 종이에 프린트된 내용이 있는데 프린트된 내용에다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계약하는 당시에 계약 내용에 뭔가 추가로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미 인쇄되어 있는 종이에다가 펜으로 그냥 여기다 위에다가 끄적끄적끄적끄적 해서 적어둘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의 순서상 그 종이에 인쇄된 게 먼저 종이가 적히고 그 위에 펜으로 첨부했을 거야. 그러면 뒤에 온 게 뭐냐는 거야. 수기로 써놓은 게 더 뒤에 왔다는 거야. 그러면 뒤에 온 게 우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프린트 되어 있는 내용보다 뒤에 펜으로 써서 추가한 내용이 더 우선한다. 그 얘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이탈릭체 약관이 본문 약관에 우선한다.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SG 팔리시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애는 본문 약관이다. 거기에다가 뭔가 기존의 내용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글자를 옆으로 눕혔다. 추가된 게 이탈릭 서체 약관이라고 했죠. 그러면 본문 약관하고 이탈릭 서체 약관이 내용이 충돌하면 뭘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탈릭 서체 약관. 그 얘기고 난외 약관과 본문 약관, 이탈릭 서체 약관. 난외 약관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내용을 다 썼어. 이탈릭 서체로 더 추가했어. 추가해도 추가하다 안 돼. 이제 그 종이 모서리에다 쓰기 시작해. 그럼 종이 모서리에 쓰기 시작한 게 더 늦게 들어왔겠죠. 더 늦게 들어온 애가 앞에 있었던 본문 약관이나 이탈릭 서체 약관보다 우선한다. 증권에 첨부됐다는 게 원래 증권이 있었는데 뒤에 옆에다 붙였다는 거죠. 붙인 애가 늦게 온 거지. 걔를 더 우선시한다. 자, 타자된 문헌이나 스탬프된 문헌은 수기 문헌을 제외한 기타 일체의 문헌에 우선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자 문헌과 스탬프 문헌은 뭐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SG 팔리시 폼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타이핑, 타자기는 옛날부터 있었잖아. 타자기로 적어 넣었어. 그러면 SG 팔리시 폼이 더 올드한 거고 타자로 쳐넣은 게 새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우선한다는 얘기고 가장 마지막으로 5번 동그라미에 있는 수기 문화는 정말 다 집어넣던 것들이 있고 했는데 보험계약 체결하는 그 막바지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얘기해가지고 몇 글자 끄적끄적 넣었다 이거야. 그거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앞에 있는 나머지 것들의 내용과 모순됐을 때 수기 문헌을 가장 우선한다는 얘기는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 앞에 모순된 내용은 무시된다는 거예요. 자, 계약 당사자의 의사 및 판례의 존중 원칙. 계약 당사자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매매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역 계약에서도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도,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당사자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상보험증권은 과거에 판례 이런 거에 있어서 해석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법체계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영미법은 판례를 존중하고 그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해석이나 판결의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판례 중심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영국의 법원이나 영국의 간습에서 비롯된 판례나 이런 것들이 간습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해상보험과 관련된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쌍방가치 충돌약관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OP 원칙, 파업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이한, 통상적인 그리고 통속적인 표현으로 의미로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보험증권에 엄청나게 많은 영어 단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 많은 단어들 중에는 저도 일상생활에서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평이하고 통상적이고 통속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영어를 좀 잘 알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그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간 표현이 오래된 표현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표현 중에 한자어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데, 한자어를 알면 이해를 하는데 쉽게 도움이 돼요. 근데 영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라틴어의 영향을 받았죠. 유럽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 할지라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뭐 동의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해석할 때, 어떤 단어의 뜻을 해석할 때 이게 굉장히 고급의 상류층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귀족의 언어로 이해를 하지 말고 평이한 평민들의 언어로 이해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사실 뭐 내가 흉내는 못 내겠어요. 영어도 보면 여러분들 뭐 아마 영어와 관련된 유튜버나 뭐 이런 데 찾아보면 알 거야. 그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매체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그래서 영국도 보면 왕이나 귀족이 쓰는 영어와 평민들, 그 노동자들, 노동 계급이 쓰는 영어 단어 굉장히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그래서 그 상류층이 쓰는 영어를 포시 언어라고 뭐 있어. 그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내가 뭐 영어를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언어적 사용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의 단어를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POP 원칙이고, 밑에 있는 합리적 해석의 원칙도 같은 얘기죠. 보험증권을 해석을 할 때 뭐 굉장히 독창적이고 독보적이고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의미와 그런 논리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보험증권의 해석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단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동종 제한의 원칙. 이거는 제가 앞에서 해상 위험을 설명할 때 한번 했습니다. same kind, same like, same kind. 약관 중에 구체적인 선행사항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기타 이와 유사한이라고 했을 때, 이 기타는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을 나열한 거 외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앞에 쭉 나열한 것과 same kind, same situation, 비슷한 건데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다 미처 열거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보험증권에서 그래서 그 제가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포행, 납포 뭐 다 거의 영어 단어적으로 의미적으로 이걸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거예요. 이들 단어들이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단어와 유사한 뜻을 지니고 있고 뭐 해석을 한다든지 그것과 관련된 이게 담보 위험이냐 면책 위험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슷한 말 다 적어봅니다. 비슷한 개념과 비슷한 단어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에서 사용되는 어떤 간행적인 표현의 방법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거고요. 간습적으로 선박을 표시할 때 good ship or vessel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ship하고 vessel이 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뭐 어떻게 다르냐면 vessel은 크기 구분에 없이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선박을 통칭하는 말에 가까워요. 그리고 ship이란 표현은 작은 선박에다가 그러니까 배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 작은 배에다가 ship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적어도 ship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일단 군함이나 상선으로 쳐도 굉장히 큰 배를 의미해요. 상대적으로 보트란 말이 있어요. 보트란 말은 큰 배에다가 절대 보트란 말을 쓰지 않아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근데 뭐 어쨌든 ship이나 vessel이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적인 의미와 차이가 굳이 구분을 하면 있긴 있는데 통상적으로 통속적으로 이게 그냥 같이 선박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험증권에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이드 FC 보험증권에서는 유사한 뜻을 지닌 많은 단어들을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나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쭉 나열한다.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보험증권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험증권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냐?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무합증권. 뭐예요? 무역계약하고 다르죠? 운송계약하고 보험계약은 보험자나 운송인이 운송 쪽에서는 뭐예요? 선화증권. 보험 쪽에서는 뭐예요? 보험증권을 미리 만들어서 가져가서 내밀고 피보험자나 하주는 뭐만 하면 돼? 돈 내고 사인만 하면 돼. 그랬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사인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저 두껍고 많은 내용. 자, 이거 봐봐요. 24번 슬라이드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상보험을 든다라고 칩시다.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읽을래? 읽고 사인하겠어요? 읽고 사인할 시간 될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수업을 통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깨알같이 쓰여있는 글씨들 있죠. 네. 요 파란색으로 깨알같이 쓰여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배우게 될 거예요. 남은 4주 동안, 남은 5주 동안. 그래서 이제 진짜 해상보험론이다라는 얘기가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내용을 알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근데 해상보험론 수업을 안 들었어. 여러분들한테 보험 들겠다 해가지고 보험회사 찾아가지고 보험자가 이 종이 쪼가리를 내밀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들려면 사인해야 돼. 그럼 무슨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깨알 같은 파란색 글씨는 도대체 뭔 내용이지? 저기 혹시 내가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험증권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요.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보험회사라는 거죠.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자가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이거? 피보험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보험증권의 내용이나 뭐 담보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문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자, 그 다음에 특별약관 구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일반 약관 혹은 보통 약관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약관을 줄임말이 특약이야. 여러분들 특약이란 말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무슨 특약, 무슨 특약. 그게 특별한 약속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약속이 중요하겠어요? 특별한 약속이 중요하겠어요? 이거 굳이 고민할 필요 없잖아. 특별하니까 스페셜이겠지. 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특별약관을 더 우선시해서 적용합니다. 자, 증권상의 문헌유지의 원칙. 보험증권만이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됩니다. 보험증권 외에 어딘가에 둘이 적어놨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네. 보험증권에 어쨌든 그것이 본문약관에 있든 이태리서치약관에 있든 아니면 별첨된 협회적화약관에 있든 보험증권에 있는 내용만으로 해상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투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 수업 시간 조금 남았는데 10주차 강의 자료 좀 앞부분 나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앞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본문약관은 밑에 마지막에 서명하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18개 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약관은 SG 팔리시 보험증권이 처음 먼저 생겨날 때부터 같이 보험증권의 한 가운데에 인쇄되었고, 요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편지처럼 내러티브 폼이다. 그냥 쭉 이야기하는 식으로 돼 있다. 왜 그런 얘기 챗 GPT 같은 거 써보면, 챗 GPT 써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써보면 한국어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챗 GPT는 1뭐 2뭐 3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뭐 한 5개의 문장으로 하나의 문단을 구성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달라라고 요청하면 다시 정리해줘. 다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 뒤에서 보게 될 그 신증권이나 이런 거는 또 딱 표로 해가지고 사람의 가독성을 좋게 해서 딱딱딱딱 그 내용들이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구증권은 이게 내러티브 폼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무슨 서식을 주고받는, 편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관들에 쭉 내려갈 때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중간에 내용이 뻥뻥뻥뻥뻥 뚫려서 블랭크가 된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 오타가 아니고 진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뭘 기재하냐면, 보험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뭐 선박이라든지 보험 금액이라든지 뭐 내용들을 적어 넣어야 되는 게 있잖아. 그 블랭크 란에다가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란에다가 필요사항을 기재해서 보험증권을 완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의 인증문부터 시작해요. 제일 크게 위에 적혀 있었죠. Be known that 해가지고 밑에 이제 그 편지글, 이 이야기죠. 이게 만약에 하나의 이야기라고 치면 뒤에 나올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쫙 해요. 그런 다음에 양도 약관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피보험 이익의 이전이 가능하다. 본 보험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거를 양도를 뭐 규정상 MIA나 뭐 이런 데서 금지시키지 않는 이상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 인커텀스 같은 데서 CIF 같은 거 쓰면 양도가 가능해야 내가 남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as well in 해가지고 또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as well in 해가지고 블랭크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and cause 한 다음에 밑에도 블랭크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넘겨줄 수가 있다. 보험증권 양도를 할 수 있다. 다음에
로스트 or not 로스트 클로즈인데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그 소급 약관 보험의 소급 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멸실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험의 개시 at from 해가지고 여기 from 뒤에 보험 증권상의 출항지나 계약 개시 일자가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피보험 목적물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이드 SG 보험증권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S가 10이고 G가 good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upon any kind of goods merchandise 한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also the body, tackle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body는 사람의 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체를 얘기해요. 배의 선체.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태클은 축구할 때 태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물을 싣고 내리는 양화 기구를 태클이라고. 그리고 뭐 선구류, 뭐 이 어페럴 뭐 이런 건데 뭐 오덴스, 뭐 아티러리. 아티러리가 왜 있냐면 대포란 뜻이잖아. 아티러리 포병이 아티러리잖아. 이게 그 옛날에 1600년대, 1700년대 이럴 때는 상선이 군함이고 군함이 상선이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낭만이 넘치던 시절. 뭐 배에 함을 싣고 가다가 상대방 국가 선박 보이면 상선이 군함이 돼서 대포 쏘고 뭐 그러던 시절에는 배에 대포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싣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트, 뭐 퍼니처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요지는 뭐냐? 요 SG820 보험이 처음 사용될 때는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 그냥 통으로 썼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90 or best call 더 한 다음에 땡땡땡이 되는데 요 더 뒤에 오는 게 베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7번에 whereof is master on the god or this present voyage 한 다음에 여기도 사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항해를 위해서 신의 아래 언더가시죠. 신의 보호 아래 어느 선장님 밑에서 본 항해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SG820가 1779년도에 만들어졌고 해상보험은 훨씬 그거보다 이전부터 사용되었었고 1779년이면 여러분들 그 나폴레옹 전쟁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은 조선시대였고 영종조 시대라고 했는데 유럽으로 치면 이때가 1779년이면 프랑스 대혁명도 하기 전이네. 1700 세계사 시간이 아니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도 하기 전이야. 루이 16세가 다두대에서 목이 댕강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런 왕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암흑의 시대예요. 중세에서 이제 인류사가 근대로 넘어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당연히 뭐가 없었어요? 자동 항법 장치 당연히 없죠. GPS 당연히 없죠. 위성 없죠. 지도 정확하게 없어요. 이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항해 방법은 튼튼한 배와 경험 많은 선장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출발을 해서 아메리카 시내로 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날의 항해의 경우에는 프랑스 르하브르 항에서 뭐 미국의 뭐 뉴욕이나 노폭이나 뭐 보스턴이나 이런 데로 가는 데 있어서 뭐 위성 항법 장치가 어떻고 GPS가 어떻고 뭐 자동 운항 장치가 어떻고 이렇겠지만 1779년은 그게 아니야. 그냥 아메리카 신대로 가고 유럽을 내가 한 20번 왔다 갔다 했어. 이게 최고의 선장님입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에다가 선장님 이름을 적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 선장님 이름 적는 게 오늘날 2023년에 필요하겠냐 이거야. 필요 없죠. 어느 정도의 선장으로서의 기술적으로나 역량적으로 기본적인 교육만 받아서 선장의 자격으로서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이 사람이
뭐 항해를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 30년을 했고 별로 중요치 않죠. 오늘날에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오늘날 기준으로 이게 사문화된 조직 조항. 근데 1779년에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의 명시약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beginning the adventure라고 하죠. goods and merchandise를 선적을 해가지고 배에 선적을 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박에 태워가지고 이 항해를 견뎌서 계속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 물품과 상품을 어디까지 가져다 준다? shall be arrived at 한 다음에 이 장소 적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여기 위험의 계시라는 게 있었죠. at and from에서 from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네, 항해를 하겠다. 그리고 중간에 들릴 수도 있잖아. 어느 항구에 들릴 수 있죠. 그러면 9번에 기항정박 약관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port or place whatsoever 한 다음에 여기 옆에 뒤에 블랭크란에다가 기항하는 항구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뒤에 이제 평가까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더 키울까? 그 보이려나? 내가 이걸 읽으면 시간만 걸리니까. 자, 로스트 올 낫 로스트. 이 보여요? 로스트 올 낫 로스트. 화물의 멸실 여부를 불문하고 at from 여기 뭐가 쓰인다고? 출발 항구가 여기 적혀요. 네. 그리고 upon any kind of goods and merchandise in the good ship or vessel for the 배 이름이 적혀요. 네. 그런 다음에 where is master for these present boys. 네. 그런 다음에 선장님 누구다 적히고 여기 몇 줄 밑에 shall be arrived at 한 다음에 도착한 게 적혀요. 이해돼요? 어떻게 쓰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 shall be valued at 뭐겠어요? 보험 금액이나 보험 가액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부증권입니다. 자, 남은 부분, 뒷부분 우리가 다음 이제 화요일 연달아서 오프라인 수업이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남은 부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실게요.